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가는 이들은 올해로 14살 된 중학생들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미성년자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도 잔인해져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TV 민생연구소 오늘 쟁점 토론 참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청소년들에 대한 가벌 연령을 낮춰서 범죄에 맞는 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만 미성년자 처벌이 범죄 방은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독특하게도 토론을 준비했잖아요. 이 소년법 개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소년법 개정 찬반에 대한 토론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분 소개해 주실까요? 예, 부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광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셨고요. 한국청소년정치연구원의 이유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건국대학교 경찰과 이웅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TV 민생연구소에 많이 나오신 분이죠. 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있었던 사건 두 개를요,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계속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내 아이를 이제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네. 자, 이 사망 사건이었는데 이 가해자가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고 이 중 한 명만 지금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근데 또 소년원도 형사처벌이 아닌 이 교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던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먼저 네. 우리 이웅 교수님께 네. 그 촉법 소년이 사고들을 보면 네. 좀 막 많은 국민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아직 어린 중학생이라는 느낌이 동시에 들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네. 생각부터. 일단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촉법 그 소년의 전제부터 저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장난감 하나 호기심 때문에 훔치거나 또는 예쁜 인형 하나 가지려고 훔치는 이러한 비행 청소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이만 13세, 14세, 15세였지 실제 행하는 범죄는 악성 성인 범죄 못지않는 이와 같은 만성적 청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면벌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이제 전제부터 저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시제에서 봤습니다만 저 8명이 다 13세입니다. 네. 그래서 도주 치사죄의 그 혐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차를
몰고서 사망사고를 냈는데 뺑소니로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만약에 성인이라고 한다면 저건 이제 특가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5년, 10년의 그 중형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이 되는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아이들 8명이 한 명은 물론 이제 분류심사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7명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집에 귀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피해자 지금 대학생, 뭐 신입생인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죠.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형사 정의에 과연 이제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형사사법의 망 자체를 적어도 이와 같이 만성적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뭔가 엄중한 이와 같은 어떤 위하력, 범죄 억지력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김강민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우선은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고 뭐 마트에서 캔디 하나 훔친 촉법소년도 있겠지만 촉법소년은 기본 전제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령만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촉법소년 이야기하면서 촉법소년의 범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촉법소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나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행소년법, 현행촉법소년에 있어서 어떠한 수정해야 될 만큼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의견의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네. 오늘은 아무튼 저희들보다는 네 분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재원 박사님은 좀 최근에 어떤 칼럼도 쓰셨던데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촉법소년은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책무인 거죠. 다만 그 촉법소년이 이게 만들어진 게 58년에 만들어지고 그 58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어떤 신체적 외형 변화도 있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촉법소년은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형사 미성년자가 사실 20세에서 19세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선거 연령도 18세로 내려갔다면 그만큼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판단의 능력이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촉법소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고요. 두 번째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즉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보호를 우리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소년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소년은 보호 처분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0.1%가 됐건 0.2%가 됐건 도저히 그 죄질의 형량에 비추어 보아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의 그 이념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죄질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또 다른 형사사법의 정의, 즉 그 책임의 원칙에 우리가 합당하게 한 번 정도 논의의 쟁점을 만들어 봐야 되는 시점.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걸 반드시 낮추자, 반드시 없애자 이게 아니라 지금은 그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논의를 시작할 때 그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유진 박사님은 청소년 정책을 또 연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입장이실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무조건 이 촉법소년을 용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행 소년법으로도 이 아이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저는 없다. 지금의 있는 제도로도 사실은 제도로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3세 청소년을 그러면 형사처벌하자 했을 때 그러면 처벌을 하면 청소년 범죄에 그런 어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낮은 연령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몇 개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소년 범죄가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심각하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논란 끝에 일본이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또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나이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촉법소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비슷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촉법 소년의 기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기준이요. 절도,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집으로 보내시거나 소년원으로 보내시는데, 근데 14세 이상은 사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절반에 그친다고요. 네. 이것이 이제 전체 범죄로 우리가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년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세부터 18세까지 저지르는 범죄 총알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는 한 뭐 9만 건을 넘었지만 청소년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와 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 뭐 7만 6천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큰 틀에서 그 분류하게 보게 되면 기소가 되는 비율 자체가 사실은 그 성인 형사처분으로 기소되는 비율은 10% 남짓인 거죠. 나머지 90%는 예를 들면 아예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를 나온 것처럼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뭐 벌보다는 어떤 개선, 교화,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의 공식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100건 중에서 뭐 10건도 이제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죄질에 비례해서 연동이 되겠죠. 무조건 뭐 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력 범죄를 저는 중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7만 6천 건 중에서 1년에 이와 같이 이제 그 미성년자들 형사 미성년자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가 1년에 살인 사건이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한 200건입니다. 그리고 강간이 한 2,000건이고요. 그런데 이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한 것처럼 보호와 개선 교화보다는 엄중한 형사망이 좀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과연 저지르는 여러 가지 범죄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구금하는 이와 같은 형사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7만 6천 건 중에서 얘네들 2,400명은 비율로 보게 되면 이제 3%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선택을 할 저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청소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의 능사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와 같은 강력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방관했던 것은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큰 틀에서도 10%밖에 처벌이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이 강력 범죄자들에게서는 우리가 거의 좀 형사사법망을 너무 느슨하게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전체 범죄, 전체 청소년 범죄를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도 이제 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촉법 소년으로만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에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경우에 뭐 전혀 처벌을 못하는 거라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소년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촉법 소년 중에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이 좀 그런 강력범죄 저지른 아이들이 소년원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더 어떤 강력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소년원이라는 곳은 그 자유가 박탈당한 방금 이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구금형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년원이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자유가 박탈당한 구금 상태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년원 교육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다. 일단 팩트는 촉법 소년들이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게 아니라 형사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진 박사님.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잘못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면 네가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을 잘하면 네가 장래의 어떤 처분도 너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내가 정말 너의 한 번 잘못 내가 널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는 할 수 없으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그래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도 절대로 저는 전과기록으로 남으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소년분 송치처분을 과거에 있는 전과기록으로 봐요. 그러니까 절도를 2번 하면 소년을 한 번 갖는 게 전과기록 1번, 이번에 절도된 전과기록 2번. 이 소년원 처분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년원은 정말로 그 사람의 개선 교화를 위해서 한번 국가가 기회를
주는 건데 소년원 가는 걸 처벌이라고 말씀을 이제 아마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는 사람은 정말로 그 보호 처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지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실 소년교도소도 교정의 목적은 재활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감옥소라 그러지 않고 형무소라 그러지 않잖아요. 교정당국에서는 교도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개선교화를 시키는데 소년원에서 해야 될 개선교화와 그다음에 형사 교도소에서 하는 소년교도소에 하는 개선교화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소년원에 가서 처분을 받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범죄라는 것과 그다음에 형사교도소에 갔을 때 그 처분을 받는 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자를 좀 구별한다면 소년원에 가는 범죄 중에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소년원에 보내는 것 이거는 소년원이 만들어진 근본 보호 취지와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소년교도소로 보내셔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년 보호 처분을 처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는데 용어상은 맞지 않습니다. 용어상은 맞지 않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벌로 작용합니다. 작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예컨대 그 보호 처분 이야기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그 전과 기록이에요. 전과 기록인데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 자체가 위법해요. 전과 기록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판입니다. 어떠한 범죄인이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 그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 재판부에 올라와서 해당 재판부가 그 선입견을 갖고 재판하게 되는 위험성,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보호 처분 받은 모든 기록은 재판 기록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아니지만 거의 전과 기록과 유사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나 교정시설이나 소년원을 봤을 때 그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과연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을 보호하는 거다, 처벌하는 거 아닌 거다라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토론이 이렇게 너무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긴 한데 계속 수치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촉법 소년 중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보면 0.1% 정도 됩니다. 0.1%가 뭐냐면 통계의 최하위 수치가 0.1%에서 0.1% 나와요. 이게 건수로 따지면 한 건, 두 건, 많을 때 7건 이렇습니다. 1년에 총 발생하는 그 촉법 소년의 강력 범죄율이 적을 때는 한두 건, 많아야 7, 8건 이렇다는 얘기예요. 0.1%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촉법 소년 연령을 1살 낮추자고 했을 때 0.1%라고 하면 그 1살 범위보다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1살 낮추자고 해서 낮춰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저는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명을 처벌하자고 형사법 체계, 특히나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그 보호 의식이라든지 어떤 관심이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토론이니까. 사실 저는 보호 처분에 대한 완벽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처분은 아까 굉장히 제가 민감하다고 판단했는 게 보호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서지 않고 이 보호 처분이 원칙적으로 형벌과 같이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 소년법이 만들어진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청소년의 비행은 분명히 개선교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 주셨는 부분에서 1명에서 한 7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소년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이 가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장 강력한 처분이 10호 처분이 2년 동안 소년원 가는 건데 소년원에 갔을 때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이고 충분히 개선교화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13세 중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소년원에 가게 되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얘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게 개선교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흐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어차피 전과 기록 남는다. 너희들은 소년원에 왔으면 평생 이 전과가 너희들 인생에 분명히 부작용으로 작용할 건데 한번 이미 너희들의 인생이 망가졌으면 굳이 착하게 살라 그러지 말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 하위 문화 안에서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좀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위 문화에 대한 악풍의 폐습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년원을 보호하고 소년법의 보호 처분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소년원에 가야 되는 학생과 소년에 가지 않아야 될 학생, 그게 1명이 됐건 7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그건 조금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소년을 더 보호하는 거 아니냐. 99%의 소년을 보호하고 1%의 소년을 형사법정으로 보내는 것. 그게 오히려 소년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준 박사님 한번. 네, 승재훈 박사님 좀 소년법의 이념이라던가 이제 소년의 역할이라든가에 대해서 뭐 좀 다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소년법의 이념은 그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보호하지 말고 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만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요. 청소년이랑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보호하자라는 것이 이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소년 교도소조차 전 필요 없다. 소년은 교도소에 보내면 안 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런 형사처벌을 받는 아이들을 위한 소년원 교육과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떤 경계선을 놓고 이 아이들은 교도소 가야 되는 아이만큼 흉악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소년원에 가는 착한 아이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소년법의 이념을 좀 오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토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쟁점이 뚜렷하게 있네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런 정말 좀 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년법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국민들이 많이 놀랐기 때문이죠. 범죄가 요즘 워낙 악랄해지고 잔혹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미성년자의 성범죄가 워낙 심각해져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부는 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성범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핸드폰으로 그 성 관련된 부분을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유포에 대한 협박이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전까지 갈취. 일반 성인 같은 경우면 이 정도 사건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죄질도 안 좋고 형사재판부에서는 이건 소년 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라는 취지로 갑자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가 돼요. 이제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피해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억울한 사건이 된 거죠. 예, 뭔가 굉장히 흉악해지는 많이 본 적이 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건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극소수 예외적인 현상일 수 있다. 너무 우리가 특정 사건으로 너무 예민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청소년 보호 대상은 또 분명해서
저희들도 토론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드네요. 근데 일단 방금 사건은 이 교수님 네. 좀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소년원 송치 처분만 받았다.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조금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그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엠번방 그 사건도 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주빈으로 커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 진흥화된 이런 모습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처벌이 받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피해와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그 진흥화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결국은 디지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그 문제 자체가 성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합쳐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우리가 소년법에 아까 취지를 잠깐 얘기를 했지만 소년법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선량한 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년법의 그 특칙이 있습니다. 그 특칙이 이제 이를테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구속을 하지 않는 사항 또는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양형을 하는 이와 같은 특칙 또는 예를 들면 그 아주 엄한 벌을 했어도 예를 들면 15년 이상을 넘지 않는 이와 같은 특칙. 그런데 지금 청소년 범죄는 상당히 진화되어 있고 흉포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보호 처분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범죄자에 있어서는 소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년법상의 특식 자치를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그 얘기에 좀 논점이 맞춰줘야지. 이것이 혼합돼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대부분의 그 청소년들은 한 번 범죄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이 있을 때 97%는 청소년에 한 번씩 범죄하고 정상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계신 사회자님이나 저나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 청소년의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범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97%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지금 3%에 대한 것입니다. 3%에 대해서 우리가 엄벌하지 않으면 직업인의 범죄인의 길로 들었을 공산이 크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조주빈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호 처분보다는 이와 같은 3%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청소년 비행자들에게는 초기부터 나의 악행은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 교수님 뭐 아무튼 어떤 취지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아무튼 김 교수님 근데 사실 이런 여론이 꽤 최근에 일부 이제 조금 흉포한 사건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 보호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그건 너무 가혹하다. 또 너무 유해적인 것을 일반화시킨 거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흉포한 사건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이런 사건이 막 발생하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막 분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범죄의 가해자를 엄벌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이 올라오는 현상에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데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원까지 하고 여론을 움직이지 않으면 검찰, 경찰, 법원이 제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불신이 있는 건데요. 그럼 그 불신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그 불신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그 불신의 타겟이 그 가해자는 처벌로 엄벌로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을 잘하게 만들어서 그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 타겟이 수사기관과 법원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불신의 근원은 수사기관과 법원인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놔두고 그 가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특정 사건의 특정한 현상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사실은 보완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사건이 소년법으로 가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소년법원에서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이 형사법정에서 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사법정에서 판결로 소년법정으로 송치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치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소년 법정으로 가면 그걸로 그냥 무조건 보호 처분 받고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 현상을 좀 왜곡해서 뭐 논의가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형사법 체계나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사실 청소년에 대한 부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논의 구조 자체를 저는 흐트러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럼 실제로 보통 이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유형에 따라서 실제로 처벌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했는데 네네. 사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저 두 가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잘못했어요. 저 법원이 사실 11세였거든요. 그 미성년자가 11세 뭐 8개월인가 피해자 죄송합니다. 네. 피해자가 11개월 그냥 11살밖에 안 됐는 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고등학생이 성폭행을 했고 그것도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라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공갈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얘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100% 형사법정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이게 형사법정으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형사법정 판사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피해자는 분명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 피해자의 승낙을 대신했는 거예요. 저만큼 노력했으면 가해자가 이 정도면 승낙받은 거 정도 되니까 이거 소년법원으로 넘기면 안 되냐 이렇게 소년법정으로 넘어왔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꼭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법원이 절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돼서 그 피해자의 승낙을 대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년법정의 판단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소년법정에서 다시 형사법정으로 가는 거는 하나의 예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19세가 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년법정으로 가면 그 다음에 다시 형사법정으로 오는 건 나이에 관계되는 것 밖에 소년법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는 이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면 즉 14세 미만이 아니면 저는 형사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면 그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달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끔가다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가 하면 뭐 저 앞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서로 간에 합의 봐서 그냥 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는 좀 쉬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하다가 아니면 그 순간에 강간으로 변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판단들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광민 변호사님도 가해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일종의 근데 그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 거기까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좀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을 가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검찰 재송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좀 민감한 발언이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전반적으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 청소년의 성폭행 사건만 관대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양형에서 그 합의를 했느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사건에서 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성폭행 사건에서 그 합의를 했는지 근데 그 합의가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 부모가 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받은 그 피해 청소년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양형에 반영돼서 좀 가볍게 처벌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성범죄에서도 여전히 다 똑같은 문제라서 그건 오늘의 촉법소년에 관한 이제 논의하고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한테 꼭 요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두 분이랑 비슷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막 거세게 올라오는 게 요즘 미디어 악영향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옛날 14살하고 지금 14살 다르다. 엄청 성숙했다. 신체 조건 바뀌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뭐 하향해야 되나 엄벌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오는데 그때는 저도 약간 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의견도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김 변호사님, 박사님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이 하시니까 예, 전문가로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숙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낮춰야 된다라는 논의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형법이 맨 처음 제정됐었던 당시 정말 수십 년 전인데 그때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한 거는 사실 맞아요. 아이들이 겉보기에 굉장히 어른스럽게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이 아이들이 그 신체적으로만 성숙했지 그거에 반해서 도덕성 발달이라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성숙도는 그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저연령 청소년들의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할까? 지금 우리 그 나이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연령화되고 있고요. 수명이 우리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청소년 나이면 다 결혼도 하던 나이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결혼 연령도 30세 이후로 다 늦춰져 있는 상태고 20대 청년들조차도 과거의 청년들에 비해서 좀 미성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또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과연 성숙했을까? 저는 이 아이들이 형사 책임 능력이 있으려면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의 판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유해한 정보들을 너무 쉽게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조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니들이 그런 정보를 접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어른들이 잘못을 아이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그건 형법이 갖고 있는 그 대원칙인 책임주의에도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시죠. 그 범죄 지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들게 되면 자신이 처벌받지 않음을 알고 있는 촉법소년 이와 같은 아이들이 형사 아저씨한테 형사 아저씨 나는 어차피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 받으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런 것은 성인 못지않게 판단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거죠. 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사례를 들게 보면 한 14세 전후의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하나의 그 미끼로 해서 자기 또래의 아이가 이 오토바이를 훔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위협하기를 내가 신고를 안 할 테니 부모님하고 합의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의 부모와 이 아이가 합의를 하는 이와 같은 범죄 지능을 우리가 단순히 낭만적으로 순수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실상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박합니다. 그냥 제가 그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범죄 지능이 유달리 발달된 아이들까지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옛날에 1953년도에 한 20세 정도의 그 범죄 지능이 지금 12세, 13세로 이렇게 낮춰진 것은 우리가 그 부인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행위 조정 능력과 불법 통제 능력 자체가 상당히 그 저연령화되어 있는 이 사안을 다른 낭만적인 청소년 범죄하고 혼합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시청자들을 좀 호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반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형사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저는 범죄지능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의 능력만을 가지고 형사정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체계, 형사정책,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야기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 일반적인 지적 수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특정 케이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그거예요. 특정 사례들. 특정 사례만 콕 집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참을 수 있냐. 특정 사례만 콕 집어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놔두면 우리 정의가 서냐.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청소년 얘기하면서 좀 이 청소년을 몇몇 집단만
표출해서 특화시켜서 그들이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특히나 더욱이 이것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그러한 청소년들만 특별하게 우리가 더더욱 보호하고 갖출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형사법 전반을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사법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런 특정한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 자체를 흩트는 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근데 특정 사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청소년에게만 잠깐 범죄를 하는 청소년 국한형 범죄자. 그 다음에는 생애 지속형 범죄자.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으로 삼는 것은 청소년에만 일반적으로 비행을 하는 청소년 국한형 범죄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커서 생애 지속형 범죄자로 들어서는 것이 6%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게 형사적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94%의 생활에 대해서 안전에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의 그 특칙도 소년법 특칙도 사실은 모든 그 청소년들의 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개선 교화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보호 처분에서 1호부터 10호의 사항으로 당연히 개선 교육 교화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해서 그 만성적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특칙을 주는 것은 이거 온당치 않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지금 팩트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만성 범죄자하고 강력 범죄자하고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들이 만성 범죄자로 가지는 않아요. 예. 경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만성 범죄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만성 범죄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강력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만성 범죄자로 간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만성 범죄자들은 다 강력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재범, 3범, 4범 이게 누범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강력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강력범죄를 얘기하면서 이들을 처벌해야지 만성범죄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생방송이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정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만. 잠깐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끝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소년법이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될지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하려고 했어요. 사실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저희들이 토론할 때 구체적으로 물으면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추상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답이 없어져요. 사실 그런 논의들이 아니라 지금 정말 청소년 우리 4명 다 이 패널 4분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걔들을 어떻게 단도리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격리를 하자 이런 논의는 아니고 어차피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청소년은 우리 미래란 말이에요. 이 미래에 얘들이 재범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지금 소년원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냥 말할게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소년교도소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세상에서 이 청소년을 받아줄 게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1:1 멘토를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청소년에게 한 사람의 멘토를 붙여준다. 이러면 그 청소년이 절대로 재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 사람의 그 청소년을 위해서 한 5명 정도의 멘토를 만들어주시고 이 청소년이 정말 직장 가고 싶다 하면 직장과 관련된 멘토가 나오고 정말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하다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 친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멘토가 나오고 정말 어머니가 그리운 학생들 많거든요. 그게 사실 3가지 범죄인데 3가지 유형인데 가정이 결손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약간의 그 정신적인 불안이 있거나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학업에 문제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좀 잘 보담아 줄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을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네. 예, 승재호 박사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소년원의 그 아이들이 그 소년원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을 그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 없어서 그 아이들이 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데 문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아이와 그 시스템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성장할 때 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알아주셔서 우리가 진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뭐 소년은 아이들뿐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대부분이 그 가정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셔도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보호 기능이 약화된 가정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1 멘토 제도가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지금 비난하고 엄벌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조금 짧게 저는 이제 엄벌을 강조했지만 처벌만이 유일한 만병통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벌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 소년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TO 자체가 지금 1250인데 한 1500명으로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영웅담이 학습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74%는 또 재범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소년 그 교정의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개선해야 되고요. 보호관찰도 24대 150이라는 법칙이 있죠. 우리나라는 한 보호관찰이 150명의 비행소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24명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개선 교화를 해야 되고 청소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지역사회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나이 때문에 처벌 면제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6년째 현장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6년 동안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하는 것,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6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6년 동안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뭘 했는지, 뭘 좀 해보고 안 되면 그제 가서 좀 처벌하자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열띤 토론이었고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잖아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